당신이 희생해.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이 죽일 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두어. 복수할 거야. 이 사람 없으면 난 안 돼. 당신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거야. 우리 정이 고마워. 평생 같이 늙자. 응급실 커튼이 젖혀지는 순간 윤정희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침대 위에는 두 명의 노인이 기괴하게 뒤엉킨 채 실려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이 굳어버려 서로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평생 지역보건소에서 수의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읍내 병원 응급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언제나 진지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출근했고 당연히 응급 호출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정의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고도현, 지역 한의원 원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동네 어르신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 그리고 남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여자의 얼굴도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말순, 30년을 자매처럼 지낸 친구, 마을회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명절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눠 먹던 그 사람. 주변 의료진들은 정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는 분이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 그리고 30년을 친구로 지낸 여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속에서 정희는 또 다른 향을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 냄새를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셔츠를 다리다가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환자들이 고급 향수 쓰고 와서 그래. 그 냄새가 좀 배었나 봐. 정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이 향수를 뿌리고 온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정희는 알았습니다. 그 향수가 누구의 것인지, 그 냄새의 주인이 바로 지금 남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박말순이라는 것을. 말순은 항상 특유의 향수를 즐겨 뿌렸습니다. 정희는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말순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향수 좋다 하고 칭찬해줬습니다. 이제 그 향수 냄새가 역겹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과 말수는 고개를 돌려 정의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의 몸은 화학물질로 인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형틀에 묶인 것처럼 그들은 정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분 몸에 비슷한 약품이 묻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끈끈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지금 무리하게 떼어내면 피부 조직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요? 특수 용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난처한 표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조직 손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남편과 말순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가 작은 곳이다 보니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응급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사람, 한의원 원장님 아니야? 맞아, 맞아. 고도현 선생님이잖아. 그럼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박말순 씨, 마을회관 회장님 부인이야. 어머, 둘이 왜 저렇게...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과 말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존경이,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울어도 됩니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전 과정을 참관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흰색 셔츠를 다림질하면서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뭔가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냄새를 다시 맡아봤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세제 냄새도 아니고 자신이 쓰는 화장품 향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외부에서 묻어온 냄새였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냄새예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향수 같은데.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셔츠를 한번 맡아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한의원에 오는 환자 중에 부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고급 향수 쓰고 와서 그래. 진료하다 보면 가까이서 이야기하니까 냄새가 좀 배나 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환자들 참 좋은 거 쓰네요. 남편은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며칠 뒤에도 남편의 옷에서 났습니다. 이번에는 재킷이었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들 향수 냄새야. 신경 쓰지 마.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늘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정희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향수 냄새가 단순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냄새가 자신이 3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구, 박말순의 것이라는 것을. 말순은 정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명절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사이였습니다. 말순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말순은 더욱 정희에게 의지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남편 없으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 정희는 말순을 위로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고 취미 생활하면서 지내야 해. 우리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자. 말순은 고마워하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말순의 고마움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남편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정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마을회관에서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말순아,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요즘 우울해서 말이야. 정희는 말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말순이 힘내.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와.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세미나가 길어져서. 무슨 세미나? 농촌 한의학 발전 세미나. 요즘 자주 열려서 말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이런 세미나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지역 한의사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배우는 것이 남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세미나가 실제로는 말순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남편과 말순이 읍내 외곽의 조용한 온천장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남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다가가면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연락 왔어요? 아, 환자 문의야. 별거 아니야.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언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요즘 너 왜 마을회관에 안 나와? 보고 싶던데.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어. 어디 한의원? 도연이 오빠 한의원. 가까우니까 거기 다니고 있어. 정희는 의아했습니다. 그래, 남편한테 들은 적 없는데.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가벼운 근육통.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말순이가 당신 한의원에 다니고 있대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요즘 자주 와. 근육통 때문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별일 아니라서. 그냥 일반 환자 중 하나인데 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남편의 한의원에 다닌다는 걸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편도 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았을까? 정희는 이 의문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진실은 곧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병원 응급실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의료 지식을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수의사 출신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었고 의료진들도 그녀의 도움을 반겼습니다. 저녁 7시쯤 갑자기 응급실에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구급차 출동 중입니다. 신원 미상의 노인 남녀 2명, 화학성 물질 노출로 인한 특이 반응 확인. 2사람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0분 내 도착 예정. 응급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도왔습니다. 화학성 물질이라니 무슨 사고일까요? 젊은 간호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 같아. 요즘 농촌에서 가끔 있는 일이야. 조심해서 다뤄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호 장갑을 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드물지만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에 실린 2명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정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2 노인은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서로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이 굳어버려 그들의 피부와 옷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조각품처럼 2사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료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2분이 읍내 외곽 온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리인이 신고했고요. 2분 몸에 화학물질이 묻어 있었는데 서로 접촉하는 순간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온천장에서요? 뭐 하다가? 간호사의 질문에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상황이 좀 민망합니다. 의료진들은 곧 이해했습니다. 2 노인의 자세, 그들이 붙어 있는 방식, 그리고 발견된 장소,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환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며 생각했습니다.
또 노인들 사고 났나 보다. 요즘 세상 참. 하지만 커튼을 젖히고 환자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정의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남편 고도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뒤엉켜 붙어 있는 여자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박말순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침대 위에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과 정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남편과 말수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학물질이 굳어버려 그들은 마치 박제된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 친구, 40년과 30년의 세월.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정희의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도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환자들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는 분들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분리수술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제쳐두고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환자를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보호가운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노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상황을 처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특수 의료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물질 분석을 위한 기구, 특수용제, 그리고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들이 준비됐습니다. 의료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 서서 두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과 말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정희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화학물질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접착제가 아닙니다. 산업용 에폭시 수지의 일종인데 특이하게도 두 가지 다른 성분이 각각의 환자에게 묻어 있었고 서로 접촉하면서 경화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분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특수용제를 사용하더라도 피부 조직의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더 큰 조직 손상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상입니까? 최소 2도 화상 정도의 피부 손실이 예상됩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흉터는 남을 것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말순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들으셨죠? 두 분 중 한 분은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남편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해. 왜 내가 하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뒤엉켜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남편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 뭐?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당신이 자꾸 한의원에 와서 그런 거 아니야. 두 사람의 언쟁을 듣던 정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서로를 지키려고 했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서로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하고 있네요. 남편이 정희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정희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오해? 정희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온천장에서 이렇게 뒤엉켜 있었는데 뭘 오해하겠어? 말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정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이 내 남편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정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의사에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분리 방법이 뭡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성 환자 쪽의 조직을 더 많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성 환자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약해서 무리하게 제거하면 더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제발. 도연 씨. 정희는 남편의 이름을 정식으로 불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보호 장갑을 끼며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특수용제가 화학물질이 굳은 부분에 조심스럽게 발라졌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두 사람의 몸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비명이었습니다.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그 비명을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남편의 가슴과 팔 부분에는 넓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말순도 등과 어깨 부분에 상처가 있었지만 남편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두 환자를 각각 다른 병실로 옮겼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응급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아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4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슬픔을 흘려보냈습니다. 정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빠 핸드폰이 안 받는데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 드릴 거야.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치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너 일 바쁘잖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희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했습니다. 아들을 낳아 키우고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의 한의원이 어려울 때는 자신의 월급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안 된다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몇 년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말순의 묘한 태도들,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신호들,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던 날들, 세미나가 길어졌다는 핑계, 말순이 한의원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 남편의 옷에서 나던 이상한 향수 냄새,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바보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고 믿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받은 편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손주 첫 돌잔치 메모. 정희는 천천히 수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추억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문득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구,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줬던 친구.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0년의 우정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의 배신이, 30년의 배신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배신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정희는 옥상을 내려와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빨리 준비해 주세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남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용서될 것 같아요? 나도 어쩌다 보니. 정말 계획한 게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정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쩌다 보니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이혼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 정희는 웃었습니다. 뭘 다시 시작해요? 거짓말을? 배신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정희야,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난 정말. 그건 도연 씨가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책임지세요. 혼자서. 남편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침대 위에 무너져 있는 남편의 모습. 그것은 정희가 4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병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읍내에서 비밀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읍내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들었어? 한의원 원장님이 박말순 씨랑 온천장에서 붙어서 실려왔다던데? 40년 부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마을회관, 시장, 약국, 식당.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충격, 실망,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도연의 한의원 앞에는 환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의원 문에 낙서를 했습니다. 배신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박말순의 집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마을회관 회장 부인으로서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그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에서 정희는 동료 의료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인데. 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밤마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했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말순의 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정희는 말순의 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불륜 때문에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사과하고 싶다고.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순을 만나야 할까요? 그녀의 사과를 들어줘야 할까요?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밥도 못 드시고 밤새 우시고.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30년 우정을 배신하고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말순의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순의 딸이 떠난 후 정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나무들이 서서히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상관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정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병원 직원을 통해 전달되는 편지들. 정희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모두 버렸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직접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은 채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정희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요? 몇 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는 후회 안 했나요?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말순이가 자꾸 한의원에 와서 외로움을 호소해서 나도 모르게. 그럼 제 잘못인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도연 씨를 제대로 못 챙겨서, 제가 외로움을 못 달래줘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내 잘못이야. 맞아요. 전부 도연 씨 잘못이에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세요. 혼자서.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나 용서해줘.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없고 환자들도 다 떠났어. 친구들도 나를 외면하고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난 정말. 정희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한의사, 동네 어르신들의 멘토, 자신이 4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어나, 꼴도 보기 싫어. 정희야, 일어나란 말이야.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눈물 흘린다고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꺼지라고. 정희야, 이제 그만 꺼져.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나 해.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정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집에는 정희 혼자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응,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피해자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엄마는 괜찮아. 이미 마음 정리했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40년을 함께 사신 건데.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말렸습니다. 아들아, 진정해. 지금 내려와 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거야. 하지만 엄마를 믿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상처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으로 정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분류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고 상당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평생 쌓은 것들이 있잖아요. 재산 분할도. 저는 제가 번 것만 가져갈게요. 남편의 것은 필요 없어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니까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아닐까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가 내린 가장 이성적인 결정이에요. 저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희는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퇴원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도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언니,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 우정이 회복될 것 같아? 언니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남편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그냥 외로우면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이 망할 인간아?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우리 인연도 여기서 끝이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 제발, 한 번만.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말순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앉았던 식탁. 이제는 정희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낙엽은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 스스로 떨구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친구를 떨구는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고도연의 한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쫓겨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딸조차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왜 찾아왔어? 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서울 사는 사촌 집에 얹혀 살 거야.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아들한테는 너무 실망시키지 말아줘. 나 아빠로서는 실격이지만. 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 알아. 내가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사실을 말했어. 숨길 이유가 없잖아. 정희야, 어떻게? 아들한테만은. 아들도 알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너를 잃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외롭게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처음으로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난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말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참 자업자득이지. 평생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윤정희 선생님은 정말 불쌍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정희는 이런 소문들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복수한 것도 아니었고 처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큰 집을 떠나 혼자 살기 딱 좋은 작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새 집은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놓고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희를 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희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라디오에서 건강 상담 코너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수의사 출신이시고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셨잖아요. 게다가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동물 건강 상담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방송 날 정희는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정희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화 상담이 쏟아졌고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즐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라디오 들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떨려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엄마 목소리 정말 좋았어요.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친구를 잃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희는 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행복해. 진짜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거짓된 행복보다 지금의 진실된 평화가 더 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정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는 곳. 정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낙엽은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 스스로 떨구는 것입니다. 정희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친구를 떨궈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희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청춘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일기장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청춘의 마지막 계절은 더 이상 눈물로 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거짓된 행복을 버리고 진실된 평화와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희처럼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